오늘 만나서 말하는 거야? 응,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어. 흔들리면 안 돼, 알지? 알아, 이번엔 정말 단호하게 말할 거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정희입니다. 그날 평생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며느리의 짧은 한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는 이유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많은 공감과 따뜻한 조언 그리고 따끔한 충고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아래 댓글에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햇살 좋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와 함께 맛집으로 소문난 한정식 집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식구들 얼굴도 볼 겸 손녀 서윤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들 부부는 요즘 부쩍 이사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대화도 해볼 겸 만나게 된 거죠. 엄마, 아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별말을 다 한다. 가족끼리 무슨. 그래. 오랜만에 서윤이 얼굴도 보고 좋지 뭐. 서윤이는 테이블 아래에서 장난감을 굴리며 신나게 놀고 있었고 저는 그 아이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듯 했으니까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 태훈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순간 저도 남편도 긴장했습니다. 별일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이번에 이사를 하려고 해요. 이사? 그래, 애 키우기엔 지금 집이 좀 좁긴 하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윤이도 크고 있으니 더 넓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들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때다 싶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집 보증금은 어머님, 아버님께 좀 부탁드리려고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부탁? 네, 저희가 모아둔 돈이 좀 있긴 한데 대출받아도 부족할 것 같아서요.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시작하는 부부가 어디 있겠냐는 식의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아껴가며 모은 돈. 은퇴 후 노후를 위해 남편과 함께 쥐어짜듯 마련해둔 노후자금.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 자식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돈을 적게 벌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결혼자금과 더불어 여윳돈까지 보태준 덕에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다고 생각했던 찰나였거든요. 태훈아, 우리도 노후 준비해야 한다. 알아요. 아빠, 근데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 딱 한 번만. 두 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절실해서요. 며느리는 고개를 꾸벅 숙였지만 그 태도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 당당함이 엿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만 꾹 잡고 있었고 저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쉽지가 않네. 또 도와주면 끝이 없어. 이번만 하면서 평생 끌려가게 돼. 그리고 이미 결혼하면서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집 얻을 돈도 줬고 당신이 나중에 애들 시집 장가 가면 보태준다고 들어뒀던 적금도 깨서 줬고 그 정도면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했다고 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자기들 앞가림 정도는 해야지. 어려워도 부딪혀보고 말이야.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새끼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혼할 때 보탠 돈, 차 살 때 빌려준 돈, 손녀 서윤이 키울 때 도와준 시간과 노력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잊은 듯
이제는 집까지 내어달라는 자식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도 아빠로서 마음 아프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태훈이네도 무너져. 당신이 말하기 곤란하면 내가 먼저 말할게. 이번엔 안 된다고 하자. 그게 맞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다시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그 통화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겠지만 아들 태훈이는 정말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착하고 말도 잘 들었고 공부도 제법 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과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키운 태훈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저는 학교가 끝나면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은 주말마다 건설 현장 부업까지 뛰었습니다. 태훈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남편과 저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이렇게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네. 아니야. 당신도 고생 많았어. 둘이서 같이 한 거지. 등록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위해 몇 년 동안 쥐어짜듯 모은 적금 통장을 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집안의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이가 원한다면 뭐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엄마 아빠가 힘껏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아빠. 꼭 좋은 사람이 될게요. 태훈이는 그렇게 약속했었죠. 그때만 해도 그 약속을 평생 지킬 줄 알았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도 저희는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돈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첫 전세집 마련할 때 3천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평생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우리 아들 잘 살아가는 거 보면 그게 보람이지. 그때도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자식을 도와주는 게 부모의 의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태훈이는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며느리는 참 싹싹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큰절까지 하며 예의를 다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모습에 저는 감탄했고 속으로 아들 복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아들 부부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혼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 우리 저축 깨자. 그래야겠지. 아이들 시작을 도와야지. 어차피 주려고 했던 것도 있고 여러모로 애들 앞으로 집 여윳돈도 주려고 했었잖아. 저희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주면서 저는 단단히 일렀습니다. 이건 갚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대신 서로 아끼면서 살아라. 그때 태우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결혼 후에도 지원은 이어졌습니다. 첫 손녀가 태어났을 때 육아를 돕기 위해 저희 부부는 시골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미루었습니다. 오히려 아들 부부 근처로 이사를 했고 아이 돌봄을 자주 도왔습니다. 손녀를 돌보느라 병원도 자주 다니지 못했고 허리 디스크는 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서운하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아픈 몸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감사 대신 요구만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 부부와 함께 한 저녁 자리에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보다 더 여유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모으셨는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내가 평생 아끼고 절약하며 모은 돈은 내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요구하는 자식들. 그들의 말에는 부모의 인생이나 희생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걸까? 수백 번 되새김질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큰 마음을 먹고 태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엄마, 좋은 소식이길 기대할게요. 그 짧은 대답에도 묘한 기대감이 묻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짜 이번만큼은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그 짧은 대화 안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대에 찬 아들의 목소리,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며느리의 눈빛.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이미 결과를 확신하고 있는 듯한 그들. 남편 박성수가 조용히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오늘 만나서 말하는 거야? 응, 오늘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어. 흔들리면 안 돼, 알지? 알아, 이번엔 정말 단호하게 말할 거야. 남편과 단단히 마음을 다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아들 부부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녀 서윤이는 저 멀리 식당 놀이방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고 아들 내외는 마주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님, 아버님. 평소처럼 밝은 인사였지만 그 뒤에는 뭔가 조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분위기를 읽은 저는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 밥은 시켰니? 네, 곧 나올 거예요. 식사가 시작되기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집 보증금 건으로 다시 말씀드리려고요. 남편과 저는 눈을 맞췄습니다. 서로 준비된 표정을 짓고 아들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도 부모님께 무리한 부탁 드리는 거 아는데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딱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까지 나서며 간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절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절박해서 부탁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니까 당연이라는 생각이 깔린 건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심한 마음을 내비쳐야 했습니다. 남은 노후를 보냄에 있어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도 현실이었고 그렇다고 자식들을 마냥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한 번은 지나쳐야 할 산과도 같았습니다. 태훈아, 소연아, 우리도 여유롭지 않아. 이제 우리도 은퇴했잖아. 남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인데. 네, 아빠, 그래서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진짜 이번만이에요. 앞으로는 절대 손 안 벌릴게요. 저희가 이번에만 도움받으면 이후로는 뭐든 알아서 할게요. 아들 부부는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마치 계약서라도 쓰겠다는 듯 필사적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간절하게 또 당연하게 바라보게 된 걸까? 식사가 나오고 잠시 말없이 밥을 먹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젓가락질은 어색했고 며느리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태훈아, 소연아, 우리가 고민을 안 한 건 아니다? 그래, 부모니까 너희 돕고 싶은 마음이야 여전하지. 두 사람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이번엔 안 되겠다? 그 말에 태훈과 소연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소연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저희 진짜 이번에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미안하다. 너희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해. 원래 우리 시골로 내려가려던 거 잊었니? 손녀 봐준답시고 계획도 미뤄두고 이것저것 포기한 게 한둘이 아니잖니. 우리도 이제는 우리 인생을 가꿔가야 할 시기라는 걸 너희들도 잘 알 거야. 그리고 부모가 계속 도와주는 게 너희한테도 좋은 건 아니야.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우리 테이블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의 웃음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것도 배경음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이해할게요. 억지로 뱉은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실망과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운전대를 잡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한 거야. 흔들리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 마음 아픈 거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이번엔 우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결정이었어.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쓰리고 아팠습니다. 며칠 후 아들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해보니 그래도 저희 너무 서운해요. 그 짧은 문자에 저는 다시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직도 부모의 거절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아직도 부모는 언제나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구나.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바라보며 고민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넘어가야 할까? 문자를 받고 나서 하루 이틀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짧은 메시지 하나가 내 가슴을 쿡쿡 찔렀죠. 괜히 흔들리지 마. 지금 마음 약해지면 다시 처음부터야.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애들 표정이 자꾸 떠오르잖아. 부모가 자식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어? 남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다 정리했을 겁니다. 저도 나름 단호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식 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아지는 부모였습니다. 그렇게 답장을 하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1분이 1년 같은 그런 시간 속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던 앨범이었습니다. 머리가 반질반질한 채로 웃고 있는 갓난아기 때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책가방을 메고 있던 사진. 졸업식 날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던 사진. 모든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때의 아들은 제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아이를 키울 때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전쟁 같은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와 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또 옛날 사진 들여다보는구만. 태훈이 저 표정 봐. 얼마나 해맑아? 그랬지. 그때는 세상 모르고 웃었지.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받았죠. 엄마, 바쁘셨어요? 아니야, 무슨 일 있니?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지만 왠지 모르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태훈아, 너희 둘이서 다시 잘 얘기해봤니? 네, 그런데 솔직히 아직도 좀 섭섭하긴 해요. 엄마 아빠도 너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여전해. 하지만 우리도 지켜야 할 게 있어. 알아요. 알면서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그 통화 이후 저는 더 많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혹시 우리가 너무 매정한 부모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며칠 후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이래저래 답답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날 그렇게 말씀드려서요. 괜찮아, 소연아. 너희 마음 다 이해해. 그런데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대출이 쉽지 않아서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대출만으로 집 구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도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 아픈 건 알겠어. 그런데 들어줘봐. 우리가 또 도와주면 그 다음은?
계속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도와줄 거야.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뭔데? 우리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끝내야 해. 자식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죽기 직전까지 뒷바라지 해줄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 생각 아니면 여기서 멈추는 게 나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거실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죠. 어쩌면 또 도와줘야 하는 걸까? 하지만 제 심장 깊은 곳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 내외와의 거리는 어색하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마다 얼굴을 봤을 텐데 이번 주는 연락 한 통 없었죠. 서운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한 주말, 저는 남편과 함께 늦잠을 자고 커피를 내려 천천히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았죠. 화면에는 태훈이라는 이름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받아, 드러나 보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훈아? 엄마, 시간 괜찮아? 응, 무슨 일이야? 오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저는 집 근처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3시 근처 카페. 아들 부부는 벌써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역력했죠. 우리가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부모님께 너무 의지한 건 인정해요. 근데요, 이번만 저희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집값 비싼 것 아시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태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말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부모 도움 없이 집 마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도와주실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맞다고 봐요. 어차피 살면서 자식들 도움이 필요할 테고, 그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주시거나 보태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건 아니야. 그동안 우리가 해준 게 적었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도 답답해서 그래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마지막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죠. 마지막이란 말 예전에도 들었어. 그 약속 지켜졌니?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며느리도 눈을 껌뻑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너희를 위해 정말 많은 걸 포기했어. 여행도, 취미도, 친구도, 건강도. 그런데 돌아오는 건 뭐였니? 당연하다는 눈빛뿐이었어. 너희가 정말 성숙해지길 원한다면 이번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해.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지킬 거야. 그 말을 끝으로 저희 부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우리를 붙잡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운전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부모를 지갑처럼 여긴 거야. 내가 뭘 했어. 어휴,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안 나가는 건데. 난 혹시나 싶었다. 이젠 얄짤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죠.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혹시 우리가 너무 모질게 군 건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모질게 못해서 뭐가 달라졌는데. 한참을 생각하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2시간 정도 겨우 눈을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신문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자.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원래 시골에 내려가면서 팔려고 했던 집이지만 이렇게 갑자기 팔자고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되물었습니다. 진짜로? 그래, 이 집 팔고 우리 둘만의 공간으로 가자. 원래 시골 가려고 했었잖아.
그 집도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아직 있다더라. 이 집 팔고 그 집 사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자. 그 말에 저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 그날 오후 간단히 점심을 먹은 저희 부부는 집 근처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낯익은 골목, 익숙한 건물들. 이곳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미련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가 본의 아니게 취소했는데 이번엔 정말 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팔았으면 하네요. 그래요? 생각해둔 가격은 있으세요?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낮게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올랐겠죠. 아무쪼록 손해볼 각오도 하고 있으니 빨리 팔아주세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이가 이 놀이터에서 뛰놀던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던 기억이 스쳤죠. 하지만 이제는 추억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을 지키는 일, 그리고 우리 부부의 앞날.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며칠 뒤 아들 태훈에게 집을 팔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태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를 높였죠. 집을 판다고요? 왜요? 너희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결정이야. 엄마, 아빠, 그럼 저희는요? 서윤이 학교도 여기서 다닐 예정이었는데 태훈아, 그건 네 가족이 알아서 할 문제야.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너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야. 다만 우리는 더 이상 너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 없어. 원래 시골로 내려가기로 했던 거잖니. 이제 정말 내려가려고? 우리도 좀 쉬어야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도 아직 진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 계약할 사람 나왔습니다. 내일 계약서 쓰러 오세요. 바로 계약하겠다고 하셔서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상황에 어리둥절하기도 했지만 정말 현실이 내 눈앞에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사를 마치고 조용한 저녁, 남편과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그러게, 나도 그래. 짐 정리하느라 고생했어. 앞으로 잘 살아보자.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진심으로 서운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사 축하드리고 저희가 조만간 내려갈게요. 그때까지 잘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억지로 끌려가는 감정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내리며 물었죠. 답장할 거야? 아니, 그냥 두자.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잘했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야. 며칠 후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으로 이사를 오니 한동안 잊고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도 하고 반가운 얼굴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에 등산 갈래? 우리 여행도 계획하고 있어. 같이 갈래? 부부 동반 모임이라 남편도 시간 되면 같이 와. 우린 언제든지 환영이야. 너 고향 내려왔다는 소식 듣고 바로 연락한 거야. 물어보고 연락 줘.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흔쾌히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늘 핑계만 있던 것 같았습니다. 손녀를 돌봐야 해서, 몸이 피곤해서, 귀찮아서,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본 고급 등산화, 새로 장만한 여행 가방,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짜는 여행 일정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설레이고 가슴이 뛸 정도로 말입니다. 한 번은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남편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늦깎이 신혼여행 가는 것 같네. 그러게 이제야 진짜 둘만의 시간이 생겼네. 저희는 깔깔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잔주름 사이사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고 날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봄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동네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죠. 거리를 걷다 보면 분홍빛 꽃잎이 바람을 타고 날렸는데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저는 가끔씩 남편과 함께 벚꽃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 시절 연애하는 기분은 아니었지만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아 기분이 산뜻하고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속이 후련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그래? 나도 느껴? 그동안 우리 너무 무겁게 살았던 거야. 맞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졌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태훈아.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낸다. 저희도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서윤이도 유치원 잘 다니고요. 많이 컸어요. 서윤이 웃음소리 듣고 싶네. 조만간 놀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안부 전화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미안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제는 괜찮겠지 싶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언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는지, 그건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는 우리 삶을 지켰고 아들 부부도 조금씩 자기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소중한 건 결국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멋지게 살았어.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 앞으로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 앞으로 더 멋지게 살자. 내가 더 잘할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웃음이었죠. 앞으로 이 행복이 남은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부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손녀까지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걸 놓친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챙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여기저기 치이며 살다 보니 정작 치이는 제 자신은 챙기지 못하고 주변만 신경 쓰는 겁니다. 제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가지 아셨으면 하는 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을 위해 살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뒤늦게나마 깨달은 저희 부부처럼 힘든 시간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할머니,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주화가 많이 웃어서 할머니도 좋았어. 근데 사실 오기 싫었는데요. 왜? 엄마가 그랬어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지라고. 쉿, 말하지 말랬잖아. 왜? 진짜잖아. 엄마가 우리 앞에서 그랬는데. 70세 남창호는 자리에 앉은 채로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초침이 또각또각 귀에 들어오는 새벽 6시 40분. 아내 68세 최정희는 벌써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 냄비 뚜껑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었다. 찬바람이 들어온다는 핑계로 베란다 문을 닫았지만 끓는 국물 냄새는 여전히 창호의 코를 찔렀다. 아직 일러. 애들 데려오기로 한 게 9시잖아. 기다리는 것도 일이야. 뭐라도 해놔야지.
정희는 다 익은 국을 국자로 한 번 더 저으며 말했다. 아침 햇살이 싱크대 너머로 흘러들고 있었고 찻잔에 따르던 보리차 김이 유리창에 닿으며 희미하게 흩어졌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몇 달을 고민하다 결국 손주를 1년만 봐달라는 아들 42세 남도윤의 부탁을 받아들이기로 한 날이었다. 손주 둘을 아예 데려와 함께 살기로 한 것도 처음이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며칠 전 거실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도윤이 조심스레 물었다. 옆에 앉은 며느리 40세 이소연은 말없이 손을 모으고 있었고 정희는 그 손주들 생각에 이미 마음을 다 정한 듯한 눈빛이었다. 괜찮다니까. 우리도 손 놓고 있으면 더 늙기만 해. 애들 웃는 소리 들리면 덜 아플 거야. 너희도 애들 맡기고 공부하든 일하든 하려는 거 아니냐? 우리가 봐야지. 그럼 누가 보겠냐? 소연은 어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늘 그랬다. 필요할 때 부탁은 하지만 막상 상황이 정리되면 조금씩 거리를 두는 태도. 창호는 익숙한 그 분위기를 알아챘지만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 그날 아침 기다리던 손주들이 도착했다. 차에서 먼저 내린 손주 남주아가 배낭을 툭툭 내리며 집 앞으로 달려왔고 뒤이어 손주 남이준이 몸을 웅크린 채 소심하게 문 앞에 섰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왔어. 안녕하세요. 우리 주아 왔네. 어이구, 우리 이준이도. 정희는 두 아이를 번갈아 안으며 환하게 웃었다. 창호도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맞이했지만 속으론 조금 멍한 기분이 들었다. 익숙한 얼굴인데 어쩐지 오래된 사진처럼 낯설기도 했다. 집안은 아이들의 짐으로 금세 북적였다. 가방, 책, 옷, 인형, 작은 블록, 칫솔까지. 소연은 짐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 번 말했다. 일단 적응하는데 며칠 걸릴 거예요. 밥 먹는 거, 자는 거, 화장실 가는 것까지 다 조금씩 도와주셔야 해요. 그 정도는 알지. 우리가 아예 애 키워본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너무 힘들면 언제든 말씀만 하세요.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힘들다고 하면 바로 데려갈 생각은 있을까 싶었다. 아이들이 방을 차지하고 나서야 도윤과 소연은 일어났다. 정희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다시 한 번 말을 건넸다. 소연아, 공부도 일도 건강이 먼저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문이 닫히고 현관이 조용해졌다. 정희는 다시 거실로 들어와서 한숨을 쉬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래, 시작이지. 잘해보자고. 그날 저녁 주아는 식탁에서 고추장을 퍼다 밥에 비볐고 이준이는 작은 수저를 들고 국만 3번 리필했다. 정희는 웃으며 아이들의 그릇을 채워줬고 창호는 아이들 식사하는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주 먹는 것도 어른 다 됐네. 입맛은 여전히 어린애야. 한쪽은 국만 퍼먹고 한쪽은 맵게 비벼 먹고. 할머니, 내일은 학교 안 가도 돼? 그럼 이제는 여기서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니까. 내일은 쉬고 모레부터 가자. 여기 어린이집에는 친구 있을까? 이준이는 금방 친구 사귀지. 걱정 마라. 밤이 되자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면서도 금방 피곤해했다. 정희는 주아와 이준이를 씻기고 머리를 말려주며 노래를 불러주었다. 창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자리에 앉은 창호는 발끝을 만지작거리며 문득 오래전 도윤이 어릴 적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런 식이었다. 정희는 늘 애를 씻기고 노래를 불러주고 이불을 펴주었다. 자신은 일터에 있었고 함께한 기억은 적었다. 그래서인지 손주들을 보면서도 늘 멀리서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다음 날 아침 이준이가 먼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눈을 비비며 고개를 든 그 얼굴을 보고 창호는 가볍게 웃었다. 잘 잤냐? 응, 꿈에 아빠 나왔어. 그래? 무슨 꿈이었는데? 아빠랑 같이 고기 먹었어. 할아버지는 안 나왔어. 창호는 대꾸하지 않았다.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괜찮다고 넘기기엔 마음 한쪽이 간지럽게 울렸다. 오전 내내 정희는 바닥을 닦고 아이들 옷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다시 채웠다.
창호는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며 가끔씩 안을 들여다봤다. 아이들은 거실에 널브러진 블록을 쌓고 있었고 정희는 이준이 옆에서 설명을 해주며 놀아주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겠네. 그래도 이게 사는 맛 아니겠어? 정희는 웃었다. 손이 갈수록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더해졌고 창호 역시 겉으론 무뚝뚝했지만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싫지는 않았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직까지는이었다. 비가 오고 있었다. 잔잔하게 내리는 봄비는 창밖의 꽃잎들을 조심스럽게 때리고 있었다. 창호는 거실 창가에 앉아 우산을 들고 지나가는 이웃들을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돌려 주방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정희는 이준에게 우유를 따르고 있었고 주아는 다리를 꼬고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씹고 있었다. 아이들이 이 집에 온 지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에 낯설문 많이 가셨지만 여전히 무언가 벽이 느껴졌다. 창호는 그걸 세대 차이라고 말하며 넘기고 싶었지만 정희는 그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주아야, 오늘은 어린이집에서 뭐 한다고 했지? 사진 찍는 날이래요. 가족 사진 가져오라고 했어. 나도 가져가야 해요? 그럼 이준이 것도 챙겨놨어. 엄마 아빠랑 찍은 사진 방에 있는 액자 있잖아. 정희는 아이들의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비 오는 날씨에 젖지 않게 우비도 함께 넣어주었다. 창호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며 외쳤다. 우선은 작은 걸로 가져가라. 큰 건 주아한텐 무거워. 할아버지, 핑크색 우산 줘요. 나 그거 좋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간 뒤 정희는 주방 의자에 털썩 앉았다. 무릎을 문지르며 작은 한숨을 내뱉었다. 창호는 정희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좀 쉬어. 오전마다 전쟁이야. 애들 옷 챙기고 도시락 싸고 우산 챙기고 이게 출근보다 더 바쁘다니까. 그래도 애들이 적응 잘해서 다행이지. 근데 이상하게도 주아 말투가 좀 신경 쓰이더라. 왜? 정희는 잠시 뜸을 들이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어제 주아가 말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할머니라니? 내가 아닌가? 했거든. 그랬더니?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 아니면 딴 얘기로 넘어가고. 아이가 그런 말 한다고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 창호는 정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나이란 걸 창호도 이제야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다. 그럴 수도 있지. 애들 머릿속엔 집이 두 개고 할머니도 둘이고 누구를 먼저 떠올리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도 마음이 좀 쓰였어. 점심 무렵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젖은 우산을 현관에 던져놓고 현관문을 쾅 닫았다. 주아는 신나서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준은 입술을 삐죽 내밀며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준아, 왜 그래? 사진 시간에 내 사진 못 봤어. 선생님이 다른 친구 사진 보여주다가 내 건 그냥 넘어갔어. 사진이 작아서 못 봤나 봐요. 우리 것도 늦게 드렸잖아. 정희는 무릎을 굽혀 이준의 눈을 맞추고 말했다. 괜찮아. 우리 이준이 얼굴은 예쁘게 기억에 남았을 거야. 응.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창호가 받자마자 도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애들 사진 잘 챙겨 보내셨어요? 잘 챙겼어. 오늘 사진 찍는 날이라며. 고맙습니다. 그게 어린이집 베베 사진 올라오거든요. 혹시 못 본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선생님께 물어볼게요. 괜찮다. 이준이가 좀 삐친 것 같긴 한데 곧 풀릴 거야.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전화는 금방 끊겼고 창호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정말 감사한 걸까 생각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어 도윤과 소연이 집에 왔다. 아이들은 반가워하며 달려들었고 정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식탁에는 잡채와 갈비,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차려졌다. 식사를 마친 후 주아와 이주는 장난감을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둘만 있으면 조용한 게 꼭 음모라도 꾸미는 것 같아. 이야기 나누나 보지.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 그러고는 방 앞에서 살짝 문을 열었다. 주아는 조그맣게 말하고 있었고 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이불도 잘 덮어주고 간식도 매일 주고. 근데 여기 할머니도 간식 줘? 근데 우리 할머니는 더 맛있는 거 줘. 그리고 엄마가 그러랬어. 우리 할머니한테 전화하라고. 창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방으로 들어오던 정희와 눈이 마주쳤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들었어? 그냥 애들 말이지 뭐. 그래도 마음 아프다. 그날 밤 정희는 이불을 펴면서 말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만할까? 아니, 애들이 뭘 안다고. 모르니까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 정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누웠다. 눈을 감은 채로 이불 끝을 꼭 쥐고 있었다. 창호는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정희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간식도 더 자주 만들었고 책도 더 많이 읽어주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외할머니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다. 우리 할머니는 이거 사줬는데. 우리 할머니 집에는 더 큰 TV 있어. 우리도 TV 큰 거 있었어. 그런데 바꿨어. 눈 나빠진다고 해서. 정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날 저녁 찜통을 닫으며 말했다. 자식도 손주도 결국은 자기 편한 대로만 가는 거구나. 우리가 모자란 것도 없는데 말이야. 그러게 말이야. 이름이라도 불러주면 좋겠는데. 창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 그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누군가의 기억 속의 이름으로 남는다는 건 곧 사랑받았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주아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내 친구가 우리 할머니 얘기했어. 그래? 무슨 이야기였어? 할머니가 매일 데리러 온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할머니가 내일 데리러 갈까? 응, 근데 엄마가 전화하지 말랬는데. 정희는 순간 멈칫했다. 아이의 말이 너무도 무심하게 내뱉은 것이었기에 오히려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다. 설 명절을 열흘 앞두고 정희는 안방 장롱 위에서 묵은 그릇들을 꺼내고 있었다. 손이 닿지 않아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정희를 본 창호는 뒤늦게 다가와 말했다. 그걸 왜 지금 꺼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이번엔 손님도 많고 음식도 여러 가지 하려면 준비 미리 해야지. 올 사람도 확실치 않은데 뭘 벌써부터 꺼내.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분명히 비쳐 있었다. 도윤이네야 오지 않겠어? 아무리 그래도 명절인데. 전화는 했나? 아직 다음 주쯤 연락하겠지. 하지만 주말이 지나고도 아들 내외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다. 결국 정희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 소연이 받았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소연아. 잘 지내지? 네, 잘 있어요. 명절 계획은 어떻게 됐니? 이번엔 며칠이라도 올 수 있어? 아, 그게요. 정희는 수화기 너머의 정적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게다가 이어나온 말은 더 차가웠다. 이번 설에는 친정 쪽 식구들이랑 다 같이 동해로 가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부터 다 같이 여행 가자고 말씀하셔서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그래, 그랬구나. 알겠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 모습에 창호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정희는 거실에서 꾸준히 요리책을 넘기고 있었다. 창호가 말없이 옆에 앉자 정희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래도 뭐라도 해놔야지. 혹시라도 애들 생각 바뀔 수도 있잖아. 희망 고문하지 마라. 희망 아니야. 그냥 습관이야. 그 명절이 다가오는 동안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창호는 간간히 뉴스를 보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정희의 눈치를 보곤 했다. 정희는 자꾸만 휴대폰을 들여다보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하며 연락이 없다는 사실을 반복 확인했다. 설 전날 밤 정희는 떡국 육수를 끓이며 말했다. 전화 한 통도 없네. 이젠 그만 생각해. 그래도 우리가 언제 그 아이들 보러 연락 한번 끊었나? 그쪽은 끊을 수 있는 거지. 우린 못 끊어도.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국자질을 멈췄다. 그날 밤
정희는 먼저 자리에 누웠지만 한참을 뒤척이고 있었다. 창호는 등을 돌린 채 그 소리를 묵묵히 들었다. 설날 아침, 정희는 떡국을 2그릇만 준비했다. 예년 같으면 4사람분을 더 차렸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 둘만을 위한 상, 허전했지만 의외로 마음은 차분했다. 먹자. 국 불겠다. 그래. 2사람은 묵묵히 떡국을 떠먹었다. 창호는 중간중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온 동네의 명절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그들의 집은 정적에 가까웠다. 오후가 되자 정희가 말했다. 전화 한번 해볼까? 그만해라. 하고 싶었으면 먼저 했겠지. 그래도 손주 목소리 한번 들으면 속 풀릴지도 모르잖아. 정희는 결국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며느리 휴대폰 번호로 직접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아이의 목소리가 나왔다. 할머니? 우리 주하, 잘 지냈어? 응, 근데 지금 바빠요.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지금 어디야? 호텔이에요. 할머니, 지금 이모랑 수영장 가야 돼서 끊어야 돼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전화는 서둘러 끊겼다. 정희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녁 무렵 정희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창호는 안방에서 묵묵히 책을 들여다보는 척하고 있었다. 문득 정희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중에라도 오겠지. 명절 끝나고라도. 기다리지 마라. 기다리면 실망이 더 크다. 그 다음 날 저녁, 연휴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다. 전화는 아니고 간단한 메시지 한 통이었다. 명절 인사 못 드렸네요. 건강하세요. 창호는 휴대폰을 창틀에 놓고 거실로 나왔다. 정희는 여전히 뉴스 채널을 틀어놓은 채 졸고 있었다. 도윤이 메시지 왔다. 뭐래? 건강하세요. 딱 그거 하나.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다. 며칠 후 도윤 가족이 설 인사차 집에 들렀다. 2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떡을 들고 왔지만 창호는 그 눈빛에서 죄송함보다 습관적인 방문의 냄새를 먼저 느꼈다. 할머니 떡이에요. 이모가 직접 했대요. 그래, 잘 가져왔네. 고맙다.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고 소연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이번엔 죄송했어요. 여행이 다 잡혀 있어서. 그래, 애들 잘 다녀왔으면 됐지. 잘 있었냐? 네, 아버지. 아이들은 안방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창호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물을 마셨다. 정희는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으며 말했다. 다들 피곤하지? 오늘은 그냥 간단히 먹고 쉬다가. 네. 금방 가볼게요. 식사가 끝난 뒤 주아가 말했다. 할머니, 저희 이따가 외할머니 집도 가요. 그래? 바쁘네. 외할머니 집엔 선물 많아? 그 말에 정희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창호도 이 말을 짚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지. 뭐. 도윤은 창호의 말에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식사 후 아이들은 짐을 챙기고 정희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다. 다음엔 오래 있다가. 네, 어머님. 그땐 진짜로.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다. 그 순간 정희가 창호에게 말했다. 설거지 하지 마. 나 그냥 눕고 싶어. 그래. 나도 피곤하다. 그의 설 명절은 조용하게 지나갔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조용히 멀어지고 있었다. 장마가 시작된 여름 초입. 연일 이어지는 비에 창호는 베란다에서 화분을 들여다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가지와 고추는 잘 자라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허전했다. 이날은 일요일 오후 도윤 가족이 오랜만에 방문한 날이었다. 정희는 평소보다 더 많은 반찬을 준비했고 창호는 아침부터 거실이며 마당을 정리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희가 서둘러 문을 열었다. 왔니?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이 먼저 안으로 들어오며 외쳤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할아버지, 나 장난감 가져왔어요. 정희는 주아를 끌어안으며 웃었다.
창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도윤과 소연의 표정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얼른 안으로 들어와. 음식 다 차렸어. 식탁엔 잡채, 갈비찜, 김치전까지 잔치상처럼 음식이 놓여 있었다. 식사는 어색하게 시작되었다. 주아는 밥을 급히 먹으며 이따가 놀러 나가자고 이준을 재촉했고, 이준은 말없이 국만 떠먹고 있었다. 창호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은 일 어때? 그냥 바빠요. 그래도 얼굴이 말랐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아버지도 건강 조심하세요. 짧은 대화가 끝나자 다시 정적이 흘렀다. 정희가 억지로 웃으며 말을 돌렸다. 소연이는 요즘 어디 다니니? 예전에 부동산 자격증 공부한다고 했지. 네,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일도 좋지. 애들 학교도 가고 하니 이제 조금 여유 생기겠다. 그런 셈이죠. 그 순간 방 안에서 놀던 주아와 이준의 말소리가 거실에 그대로 울려 퍼졌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주아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말은 분명히 들렸다. 근데 엄마가 여기 오기 싫다고 했잖아. 쉿! 그 말 하면 안 돼. 왜? 나도 오기 싫었는데. 여기 심심하단 말이야.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 내가 이른다. 정희의 젓가락이 멈췄고 창호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흔들림이 분명했다. 도윤과 소연도 얼굴이 굳어졌다. 주아의 말은 그저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을지 몰랐지만 그것이 전하는 의미는 분명했다. 그래서 오기 싫었구나? 조용히 던진 창호의 말에 도윤이 급히 대답했다. 아버지, 애들이 그냥 장난으로 그런 말 한 거예요. 아이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게요. 애들이 뭘 안다고 그냥 그런 말 해본 거예요. 그럼 엄마가 오기 싫다고 했어는 뭐야? 그것도 장난인가? 정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민해서 가끔 말을. 아예 오지 말지. 억지로 오면서 애들한테 그런 말은 왜 하는데? 정적이 흘렀다. 도윤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소연이 한 발짝 나섰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아이들이 올 때마다 긴장하는 곳이에요. 조용하고 할아버지께서도 말씀이 없으시고 애들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오기 싫다고 얘기한 거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걸 느끼니까 자꾸 말을. 정리하자. 엄마가 오기 싫다. 엄마가 말하지 말랬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네 입으로 설명해봐라. 아버지, 그게 그날 제가 퇴근이 늦어서 소연이 혼자 힘들어했어요. 감정이 좀 섞여서. 아이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감정 섞인 정도야? 우리가 지금까지 뭘 어쨌다고. 우리가 손주 키우느라 허리 굽고 무릎 아프고 집안일도 포기했어. 그런 집이 오기 싫은 집이라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맺힌 눈으로 아이들이 있는 방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말 그냥 아이 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였구나. 창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겁게 숨을 내쉬고 도윤과 소연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오늘로 끝내자.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명절도 생일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너희가 이 집을 싫어하니 우린 마음 접는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윤은 창호를 붙들려 했지만 창호의 눈빛은 단단히 닫혀 있었다. 아버님, 어머님, 애들이 그런 말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애들이 그런 말을 하게 만든 게 누구냐? 창호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이준이 문 뒤에서 몰래 듣고 있던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그날 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안방에 앉아 있었다. 창호가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이젠 그만하자. 더 기대 안 해? 나도. 창밖엔 비가 그쳤고 잔잔한 어둠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마음도 어둠처럼 조용히 식어가고 있었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고 그만큼 아프기도 했다. 아침 햇살이 현관문을 지나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창호는 안방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부드러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어버이날이었다. 예년 같으면 아침 일찍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을 것이고 아이들 목소리로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말이 귀에 꽂혔을 것이다. 택배로 카네이션을 보낸다거나 편지를 써온 적도 있었고 늦어도 오후엔 얼굴을 비쳤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정희는 식탁 위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다. 물컵엔 아직 물 한 모금 따르지 않았고 창호는 정희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걸었다. 나가서 점심이라도 먹고 올까? 그래, 그게 좋겠다. 그 둘 사이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전처럼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선 혹시나 싶었던 모양이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을 열고 옷을 골랐다. 색이 빠진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머리를 말없이 묶었다. 창호는 셔츠를 걸치고 반듯한 바지를 입었다. 마치 둘만의 어버이날을 위한 작은 예식처럼 느껴졌다. 점심 식당은 평소보다 붐볐다. 대기줄에 선 사람들 틈에서 창호는 익숙한 장면들을 보았다. 부모님 손을 꼭 잡은 딸,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준 아이, 어깨에 손을 얹은 아들. 그들의 얼굴엔 어색한 미소도 익숙한 다정함도 섞여 있었다. 그에 비해 창호와 정희는 그저 옆에 조용히 앉은 부부처럼 보였다. 된장찌개 2개 주세요. 나 잡채밥 먹고 싶었는데. 그럼 하나 받고. 아니야, 그냥 된장찌개 먹자.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식탁 위로 흐르는 묵음은 어색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슬픔이기도 했다. 식사 중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화면을 확인하고 조금 당황한 얼굴로 창호를 바라봤다. 이준이야. 받아. 정희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힘을 주지 않으려 애쓰는 듯 살짝 떨리고 있었다. 이준아? 엄마가 지금 시장 가서 전화했어요. 그래, 우리 이준이 잘 지냈어? 나 어제 텔레비전에서 공룡 나오는 거 봤어요. 정희는 웃음이 났지만 울음이 목에 걸린 듯한 소리였다. 우리 이준이 공룡 좋아하지. 다음에 할머니가 책 사줄게.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아, 누구랑 통화해? 할머니? 잠시 뒤 수화기에서 말소리가 끊겼다. 누군가 휴대폰을 가져간 듯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끊겼냐? 응. 다 알겠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전화라도 했잖아. 그것도 어딘데. 애가 한 거잖아. 걔들 부모는 오늘 우리가 어버이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다. 그 말에 정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둘은 조용히 집에 들어섰고 신발을 벗은 창호는 방으로 먼저 들어갔다. 정희는 현관에 가만히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밤이 되어서도 도윤에게선 연락이 없었다. 그날 밤 창호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자식한테 바라는 게 무슨 죄냐? 정희는 부엌에서 물컵을 닦으며 말했다.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냥 마음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사람 아닌가 싶어서. 그 마음이 문제지. 그 마음이 괴로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컵을 조심스럽게 선반에 올려놓고 거실로 와서 창호 옆에 앉았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TV를 바라봤다. 뉴스는 어버이날을 맞아 효행상을 받은 이야기, 꽃집에 붐비는 풍경을 전하고 있었다. 정희가 입을 열었다. 나는 애들 잘 크는 거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 근데 오늘은 좀 서운하다. 그게 사람이지. 서운한 게 당연한 거야. 정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까지 나쁜 애들이 아니야. 바빠서 그런 거야, 아마도. 바쁘면 부모 잊어도 되냐? 아니, 이젠 그냥 우리끼리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정희는 한참을 고민하듯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제 애쓰지 말고. 창호는 정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따뜻했지만 그 온기마저도 오래 이어질 것 같지 않은 마음이었다.
창호는 텃밭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잡초를 뽑고 있었다. 땅은 비가 온 뒤라 약간 젖어 있었고 손끝엔 흙이 묻어 있었다. 창호의 동작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눈매는 고요했다. 정희는 집 한 창문을 열고 창호를 내려다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에선 늘 이렇게 혼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창호의 등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이제는 말도 웃음도 줄었다. 갈등이 있고 나서 도윤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그날 이후로 명절도 어버이날도 다 조용히 지나갔고 두 사람은 점점 우리끼리 살아야겠구나 하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도윤이니? 네. 아버지는 안 계시죠? 창밖에 텃밭에 있어. 무슨 일이야? 그게 엄마 칠순 다가오잖아요. 그냥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해서요. 정희는 잠시 말이 없었다. 목소리 끝에 묻어난 도윤의 망설임이 낯설지 않았다. 그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지 뻔히 짐작이 가면서도 내심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여행? 어딜? 제주도요. 2박 3일 정도로요. 엄마가 좋아하셨잖아요. 애들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 아버지한테 말해볼게. 엄마,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그때는 됐어. 길게 말하지 마라. 그날 저녁 정희는 식탁에 앉아 국을 데우며 창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여행 갈래? 여행? 도윤이가 제주도 가자고 하더라. 애들도 같이. 창호는 수저를 내려놓고 정희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무겁고 말은 짧았다. 갑자기 왜? 모르지. 그래도 먼저 연락한 건 처음이잖아. 여행이 목적이 아닐 거다. 목적이 뭐든 그냥 한 번쯤은 가져도 되잖아. 당신이 가고 싶으면 가자. 결국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가족과 마주하기로 했다. 마음 깊은 곳엔 아직 얼룩이 가시지 않았지만 정희는 여행을 준비하는 동안 조금씩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창호는 말은 없었지만 정희의 그런 모습에 괜스레 웃음이 나기도 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도윤이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다. 주아는 할머니하고 달려왔고 이준도 조심스레 안기려는 눈치를 보였다. 정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고 창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머님, 이쪽이에요. 렌터카 대기 중이에요. 어휴, 뭘 이렇게 다 준비했니? 호텔은 리조트급이었고 방도 넓었다. 다만 묘하게 느껴지는 배치가 있었다. 도윤과 소연은 부부 단독 방을 썼고 창호와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4인실을 배정받았다. 이 방 우리 넷이 쓰는 거야? 네, 애들도 할머니랑 자고 싶다고 해서요. 그렇지. 정희는 애써 웃었지만 창호는 미묘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여행 첫날은 바다 구경을 하며 무사히 지나갔다. 저녁엔 아이들과 조개구이를 먹고 리조트 근처 산책로를 함께 걷기도 했다. 문제는 둘째 날 밤 아이들을 씻기고 잠자리에 눕힌 뒤였다. 할머니,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주아가 많이 웃어서 할머니도 좋았어. 근데 사실 오기 싫었는데요. 왜? 엄마가 그랬어요.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지라고. 쉿! 말하지 말랬잖아? 왜? 진짜잖아. 엄마가 우리 앞에서 그랬는데. 정희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때 방으로 들어오던 창호도 대화를 들었는지 걸음을 멈췄다. 아이들은 잠깐 정적에 얼어 있었고 이내 다시 평소처럼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그저 조용히 침묵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길 창호가 도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여행 진심이었냐? 네. 진심으로 엄마 칠순 축하하러 온 거냐고.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약간 당황한 눈치였고 소연이 먼저 끼어들었다. 아버님,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말? 저 임신했어요.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정말? 네. 그래서 출산하고 잠깐이라도 아이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정희의 표정은 급격히 굳어졌고 창호는 눈을 감았다 떴다.
그 말 하려고 여행 온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칠순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고 해서. 그 좋은 소식이 결국 또 우리한테 짐이 되겠다는 거지.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소연이 복직도 해야 하고.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라. 그 말에 도윤은 입을 다물었고 소연은 안색이 사라졌다.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있었고 정희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닫았다. 이만 나가자. 그래.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창호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정희는 말없이 손가방을 쥐고 있었고 그 손엔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이번 여행은 결국 화해가 아니라 다시금 상처만을 확인한 시간으로 남게 되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창호와 정희는 이전보다 더 무거운 침묵 속에 살고 있었다. 집안에선 뉴스 소리도 TV 드라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식사 시간은 짧아졌고 대화는 절반쯤 사라졌다. 정희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다 말없이 한숨을 쉬었고 창호는 안방에 틀어박혀 화초 키우는 유튜브 영상을 멍하니 보곤 했다. 그 침묵을 깬 건 예상 못한 타이밍에 걸려온 소연의 전화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정희는 전화를 받기 전 망설였다.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습관처럼 괜찮다는 말을 꺼냈다. 소연아, 무슨 일 있니? 다름 아니라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학예회가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구경 오실래요? 주아가 발표도 하고요. 학예회? 네, 초등학교에서요. 남편이 영상 보내드리자고 했는데 주아가 할머니가 와줬으면 좋겠대요. 정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평소 주아에게 그렇게 무관심하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지난 여행 내내 주아와 이주는 자신들을 싫어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런데 학예회라니 이상했다. 그래, 한번 얘기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호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애들 학예회래. 오라네. 창호는 책장에서 시선을 떼지도 않고 말했다. 누가? 주아가? 그렇대. 발표도 한다고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네. 소연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응. 창호는 책을 덮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만하자. 뭘? 그만 가자고. 그만해도 되잖아.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그래도 애가 보고 싶다잖아. 애가 보고 싶다고? 지난 여행 내내 그런 표정으로 우리를 대하고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왔다던 애가? 정희는 말없이 창호를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다. 그랬지. 이젠 더 이상 참지 마.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래야 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다시 소연에게 문자가 왔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토요일 일정 어떠세요? 시간 맞추기 어렵다면 다음엔 영상으로라도 꼭 보여드릴게요. 정희는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그리고 다시 폰을 내려두었다. 며칠 뒤 도윤에게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다. 창호가 받았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용건만 말해라. 아이들이 이번에 발표회해서요. 얼굴이라도 뵈면 좋을 것 같아서. 너희 애들 발표 영상으로 보낸다며? 영상이면 됐지 뭘 또 보자는 거냐? 아버지, 그래. 말 나온 김에 하자. 이제 우리한테 뭐 기대하지 마라. 명절, 생일, 행사 다 필요 없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너도 그렇게까지 했잖아. 애들 앞에서 우릴 싫다고 말하게 만들었잖아. 근데 이젠 와서 보고 싶다고? 웃기지 마라. 아버지, 그런 뜻 아니었어요. 말로는 미안하대 놓고 또 애 맡길 생각이나 하고. 우리 이제 그런 역할 안 해. 도윤은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을 말이 없었다. 창호는 차갑게 말을 이어갔다. 이제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특히 우리 생일이나 명절엔 절대 오지 마라. 우리끼리 산다. 아버지, 애들도. 손주도 우리를 싫다잖아. 싫다는데 뭘 억지로 예뻐해? 아버지, 너무. 그래. 너무하게 된 거다. 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그걸 다 날렸어. 그 말과 함께 창호는 전화를 끊었다. 정희는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더 이상 설득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며칠 후 이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정희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나 지금 그림 그려요. 정희는 웃으려 했지만 표정이 일그러졌다. 이준아, 우리 이준이 잘 지냈어?
응. 근데 엄마가 전화 그만하래요. 그 순간 멀리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준아, 누구랑 통화하니? 할머니? 카메라가 흔들리더니 화면은 곧 꺼졌다. 통화는 끊겼고 정희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창호에게 고개를 돌렸다. 나 더는 못하겠어. 잘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정희는 눈물을 훔치지 않았다. 그 대신 말없이 손에 잡히는 장갑을 꺼내어 냉장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호는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 국도 반찬도 다 식어 있었지만 그들은 한 그릇씩 다 비웠다. 이젠 정말로 우리끼리 사는 거지? 그래. 자식도 손주도 이제는 남이다. 그래도 나중에 한 번쯤은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 둘이면 충분해. 정희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창호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정희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흐렸고 하늘은 낮게 깔린 먹구름으로 잔뜩 눌려 있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습기 찬 아침. 정희는 마당에 쌓여있던 화분들을 정리하면서도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는 소리에 창호가 천천히 방에서 나왔다. 아직 눈꼬리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오늘도 비 올 것 같네. 그러게 바람이 눅눅하네. 장판 말리는 건 내일로 미루자. 응, 그래야겠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속엔 어떤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정희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올렸다. 크고 굵은 글씨로 이용해지 신청서라 적힌 서류였다. IPTV, 유선 전화 그리고 오래된 유치원 학습 프로그램 구독 해지서까지 있었다. 다 정리했어? 이젠 아이들 올 일도 없고 전화 올 일도 없으니까. 창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조금 후 동네 우체국에 들러 서류를 붙이고 돌아오는 길. 정희는 문득 말을 꺼냈다. 우리 이사할까? 어디로? 좀 더 작은 데로. 집이 너무 넓잖아. 방도 쓰는 데만 쓰고 관리도 힘들고. 창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집은 자식과 손주들 생각하며 마련했던 공간이었다. 마당도 넓고 방도 많고 놀이터도 가까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럼 말아보자, 이사. 진짜? 응? 당신이 원하면 해야지. 이제 우리 둘이 편하게 살자. 그날 저녁 도윤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다. 망설이던 정희는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엄마, 왜? 그냥 이사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사하신다던데. 그래. 나랑 아버지 둘만 살기엔 여긴 너무 커.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윤아, 너 우리 걱정해서 전화한 거니? 아니면 집 때문에 전화한 거니? 둘 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다. 이 집 네 이름으로 해두지 않았던 거 알지? 우린 너희들을 위해 이 집을 샀지만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졌어. 엄마, 그건 너무 섭섭하잖아요. 섭섭한 건 우리가 먼저였어.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주아랑 이준이는요? 그 애들은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직 몰라. 이름도 모르고 오기 싫다 말하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애들 보려고 우리가 참고 또 참은 거야. 나중에 애들이 크면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린 기다릴 수 없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야.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창호는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정희가 울음을 삼키는 걸 모를 리 없었다. 잘했어. 후련하지는 않아. 그래도 마음이 무거운 건 없잖아. 그날 밤 정희는 오래간만에 앨범을 꺼냈다. 주아가 2돌 때 찍은 사진, 이준이 돌잔치에서 울던 얼굴, 정희가 둘을 안고 있던 순간들. 창호는 옆에서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중얼거렸다. 정이란 게 무서운 거야. 저 얼굴 한 번 더 보겠다고 얼마나 견뎠는지. 그래도 우리가 아픈 걸 모른다는 게 그게 더 무서워. 모르지 않았을 거야. 그냥 모른 척한 거지. 정희는 앨범을 덮고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살까? 그래. 손주도 자식도 없는 셈 치고 남은 건 우리 둘이니까. 다음 날 아침 창호와 정희는 부동산을 찾았다.
작은 전원주택 매물을 알아봤고 근처 시장과 병원이 있는 조용한 마을에 마음이 끌렸다. 며칠 후 이삿짐이 도착했다. 낡은 식탁 대신 작은 원형 테이블을 들였고 거실엔 새 커튼이 달렸다. 마당엔 화분 2개만 나란히 놓였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두 사람은 함께 마주 앉아 막걸리를 따랐다. 건배할까? 무슨 명목으로?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시작하는 거니까. 좋지. 건배. 막걸리 잔이 부딪혔고 달큰한 소리와 함께 조용한 웃음이 번졌다. 정희는 말했다. 혹시라도 언젠가 주화하고 이준이가 커서 찾아오면? 창호는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땐 물어보자. 왜 이제 왔냐고. 그리고 우리 이름부터 물어보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웃지 않았다. 하지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래 묻혀있던 안도와 평온이 피어오르고 있었다.